병에 걸린 인간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신에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과학을 믿을까요? 1347년 가을, 제노바 상인들의 배가 시칠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선원 대부분은 이미 죽어 있었고 살아있는 자들도 온몸에 검은 부스럼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을 휩쓴 흑사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500년 후 런던에서 의사 존 스노는 콜레라 사망자들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하며 패턴을 찾았습니다. 그는 브로드 스트리트 펌프가 감염 원인을 밝혀내고 손잡이를 제거하자 감염이 멈췄습니다. 이는 신학적 설명이 아닌 관찰과 증거에 기반한 대응의 승리였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종교와 과학 사이의 딜레마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1347년 흑사병과 1854년 런던 콜레라 사례 사이의 시간차는 단순한 연대기적 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질병과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 전환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 참인가보다 무엇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인류의 지혜는 3단계를 거쳐 진화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화적 마이너스 종교적 단계입니다. 고대와 중세 사회에서 질병은 신의 뜻이나 초자연적 힘의 표현으로 이해되었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노아의 홍수 같은 서사는 당시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인식론적 틀이었습니다. 다음은 철학적 마이너스 사변적 단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은 초자연적 설명을 넘어 자연 현상의 원리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신의 징벌이 아닌 자연적 불균형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과학적 마이너스 실증적 단계입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과학혁명을 거치며 인류는 관찰, 실험, 검증의 방법론을 확립했습니다. 파스테르의 세균이론, 코흐의 병원균 발견, 플레밍의 페니실린 개발은 인류가 질병에 대응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과학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이 둘은 대립하는 관계일까요? 아니면 보완하거나 통합될 수 있을까요? 먼저 대립 모델은 종교와 과학을 양립 불가능한 세계관으로 봅니다. 이 관점에서 종교는 비합리적인 미신이며 과학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종교의 쇠퇴를 가져온다고 주장하죠. 다음으로 독립 모델은 과학과 종교가 각각 별개의 영역을 다루므로 충돌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과학은 사실의 영역을, 종교는 가치의 영역을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화 모델은 종교와 과학을 상호 보완적이거나 최소한 대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과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종교는 왜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를 탐구하며 양자는 서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무지의 어둠과 신앙의 빛이 공존했습니다. 기원전 430년 아테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 중에 페스트라 불린 질병에 휩쓸렸습니다. 투키디데스의 기록에 따르면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속수무책이었고 신전에서의 기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코스 섬의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을 신의 징벌이 아닌 자연적 원인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이는 인류 의학사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원시 사회의 질병 인식은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이해에 기반했습니다. 악령의 침입은 현대의 수렵채집 사회에서도 질병을 악령의 침입, 금기 위반에 대한 징벌 또는 적대적 주술의 결과로 설명합니다. 이는 수만 년 전 원시 인류의 인식체계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죠. 수메르의 악마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점토판 기록들은 질병을 악마의 작용으로 기술하는데 라마슈투라는 여성 악마는 산모와 신생아를 공격하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집트 의학의 이중성입니다. 이집트 의학은 외과적 처치에서는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었지만 내과 질환에 대해서는 주술적 마이너스 종교적 설명에 의존했습니다. 신화와 주술은 질병에 대한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물과 기도는 그리스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 가서 치유를 기원하며 동물을 바쳤습니다. 에피다우로스의 유적지에서는 수백 건의 기적적 치유 사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술적 치료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죠. 바빌로니아의 의사 마이너스 사제들은 질병을 일으킨 악마를 쫓아내기 위해 주문을 외웠고 이집트에서는 부적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례와 주술이 제공한 심리적 안정, 공동체적 지지, 그리고 희망은 플라세보 효과를 일으켜 실제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회복을 촉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히포크라테스의 혁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경험적 관찰을 통해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나는 이 질병이 다른 질병들보다 더 신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른 질병들과 같은 자연적 원인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그것을 신성하다고 부르는 것은 무지와 경이로움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체액설을 주장하며 인체는 4가지 체액, 즉 혈액, 점액질, 황담즙, 흑담즙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균형이 건강을, 불균형이 질병을 초래한다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히포크라테스 학파는 경험적 관찰을 중시하여 환자의 증상, 체온, 맥박, 소변, 대변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42개의 상세한 임상 사례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는 자연 치유력의 중요성도 강조하며 적절한 식이, 운동, 수면을 통해 몸의 자연적 균형을 회복시킬 것을 권했습니다. 바로 첫째로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이 이때 확립된 것입니다. 중세는 신앙의 지배와 과학의 잠재력이 공존했던 시기였습니다. 1348년 10월 공증인 가브리엘레 데 미시스는 흑사병이 휩쓸고 간 피아첸차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고 형제는 형제를 버렸다. 우리의 죄가 이 재앙을 불러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중세는 흔히 암흑시대로 묘사되곤 하지만 이는 편향된 시각입니다. 이 시기는 기독교와 이슬람이라는 두 위대한 문명권이 각자의 방식으로 고대 지식을 보존하고 변형하고 때로는 발전시킨 시대였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는 질병을 다루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질병은 원죄의 결과이자 개인적 죄에 대한 징벌로 해석되었지만 동시에 영적 시험이자 정화의 기회로도 여겨졌습니다. 수도원들은 의학 지식을 보존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았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의 필사 전통, 병원의 기독교적 기원, 빙엔의 힐데가르트의 의학 연구 등이 그 예시입니다. 반면 이슬람 세계는 코란이 질병을 신의 시험으로 보면서도 치료를 추구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습니다. 8세기부터 13세기 이슬람 황금시대의 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알마이너스라지의 천연두와 홍역 구별, 이븐 시나의 의학정전, 바그다드, 아두디 병원의 전문화 등이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1347년부터 1353년까지 유럽을 휩쓴 흑사병 팬데믹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럽 인구의 30%에서 60%가 사망했습니다. 총 사망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될 정도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바로 1377년 라구사, 즉 현재의 두브로브니크에서 세계 최초로 검역 제도가 확립된 해입니다. 의심스러운 배는 40일간 격리되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또 다른 사례는 밀라노입니다. 첫 환자 발견 시 즉시 집을 봉쇄한 밀라노의 사망률은 다른 도시의 절반 수준인 2%에 불과했습니다. 흑사병 팬데믹은 종교적 대응과 합리적 대응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종교적 대응의 한 예로 플래그렐런트 운동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도시에서 도시로 행진하며 33일 동안 하루 3번 채찍으로 자신을 때렸지만 역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대인 학살과 같은 비극적인 일도 벌어졌는데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1348년에서 1351년 사이 수백 개의 유대인 공동체가 학살당했습니다. 반면 합리적 대응도 있었습니다. 밀라노의 격리는 첫 환자가 발견되면 그 집을 즉시 벽돌로 봉쇄하여 가족 전체를 안에 가두는 잔인한 방식이었지만 역설적으로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구사는 1377년 세계 최초로 검역 제도를 확립하여 의심스러운 배를 40일 동안 항구박 섬에 격리시켰습니다. 중세시대 수도원과 대학은 학문과 의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중세 초기 로마 제국의 붕괴와 함께 도시 문명이 쇠퇴하자 베네딕트 수도원들이 학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도원 스크립토리움에서는 성서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 의학 문헌도 필사되었죠. 9세기에는 생갈수도원에 정교한 의료시설과 약초 정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세기에는 빙엔의 힐데가르트가 수도원에서 약초학과 의학을 연구하여 의학의 원인과 치료를 저술했습니다. 11세기에는 살레르노가 의학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하며 그리스, 아랍, 유대, 라틴 의학 전통이 한데 모였습니다. 13세기에는 볼로냐 대학에서 해부가 시작되었고 몬디노 데 루치가 인체 해부 경험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과학의 부상과 지혜의 재구성을 가져왔습니다. 1543년은 상징적인 해였습니다. 같은 해에 2권의 혁명적인 책이 출판되었기 때문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선언하며 천동설을 뒤집었고
안드레아스 베살리우스의 인체 구조에 관하여는 1400년간 지배했던 갈레노스의 해부학적 오류들을 교정했습니다. 베살리우스와 하비는 의학사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베살리우스는 해부학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파도바 대학에서 직접 해부를 집도하며 갈레노스의 오류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갈레노스가 돼지와 원숭이 해부에 기반하여 인간에 대해 잘못 추론했다고 지적했죠. 이는 단순한 해부학적 교정이 아니라 관찰이 기존의 권위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인식론적 혁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윌리엄 하비는 혈액순환의 발견으로 의학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1628년 그는 심장이 펌프이며 혈액이 몸속을 순환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정량적 추론으로 갈레노스를 반박했는데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약 60ml의 혈액을 내보낸다면 하루 약 3300kg의 혈액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혈액은 순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천연두는 인류를 오랫동안 괴롭혔지만 백신의 탄생으로 극복될 수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인두법이 사용되었는데 중국과 인도에서 수세기 동안 실행되어 왔습니다. 천연두 환자의 고름을 건강한 사람에게 접종하여 경미한 감염을 유발하고 면역을 획득하는 방식이었죠. 1717년 메리 워틀리 몬테규 부인이 오스만 제국에서 이를 목격하고 영국에 소개했고 왕실 아이들에게도 시행되었으나 23%의 사망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가 우두를 이용한 안전한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인류 최초의 진정한 백신이었습니다. 물론 종교적 저항도 있었습니다. 많은 성직자들이 백신을 신의 섭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지만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백신을 받은 사람들의 사망률은 2%였고 자연 감염자의 사망률은 무려 15%였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과학적 지식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볼테르는 광신과의 투쟁을 벌였습니다. 1755년 리스본 대지진 후 일부 성직자들이 이를 리스본의 죄악에 대한 징벌이라고 설교하자 볼테르는 캉디드에서 이를 신랄하게 풍자했습니다. 그는 인두법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프랑스인들은 사랑과 시를 노래하지만 영국인들은 천연두를 정복했다고 말하며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드니 디드로는 백과전서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총 28권 71,818개 항목에 달하는 백과전서의 의학 항목들은 미신을 배격하고 과학적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백과전서는 단순한 사전이 아니라 계몽의 도구로서 지식의 민주화를 추구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는 과학의 승리와 종교의 재정의가 이루어진 시기였습니다. 1854년 런던 브로드 스트리트의 물펌프 손잡이가 제거되자 콜레라 감염이 멈췄습니다. 존 스노는 아직 원인을 알지 못했지만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대응책을 찾아냈죠. 그리고 28년 후인 1882년 로베르트 코흐는 현미경 아래에서 콜레라균을 처음으로 관찰했습니다. 파스테르와 코흐의 세균론은 현대의학의 근간을 마련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백조목 플라스크 실험으로 자연 발생설을 반박하고 생명은 생명에서만 온다는 원리를 증명했습니다. 그는 1885년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린 소년을 백신으로 치료하는 데 성공하며 합리적 설계를 통한 백신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로베르트 코흐는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임을 증명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미생물학은 정밀 과학이 되었고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결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천 년의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하나의 핵심 교훈에 도달합니다. 바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통합적인 지혜를 추구해야 합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임상 관찰부터 현대 빅데이터까지 패턴을 찾고 기록하는 관찰과 기록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또한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효과적인 대응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는 겸손함과 동시에 계속 배우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과학은 방법을 제공하고 종교는 의미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 둘의 통합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신앙에서 과학으로의 여정은 무지에서 지식으로의 여정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혜로의 여정입니다. 고대인들도 지혜가 있었고 우리는 그 위에 과학을 더했습니다. 이제 과학과 윤리를 통합하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합니다.